안녕하세요. 저는 애 셋 키우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 보필하면서 셋이나 되는 활기찬 아이들 돌보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다정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끼들 틈바구니 속에서 복작거리고 사는 지금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가족을 잃고 외롭게 자라온지라 지금 이렇게 남편 만나 다복한 가족 이루고 사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라 여기며 지내고 있어요. 요즘 아이를 셋씩이나 낳아 키우는 가정도 드물어 다자녀 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결혼하면서 남편 만나 식구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형제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처음 시집 와서는 형제들이 와글와글 모여있는 남편 가족에 적응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지만 결혼한 지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는 그들 역시 제게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시누이, 시동생과 크게 마찰 빚지 않고 지내왔는데 하나 남은 미혼이었던 막내 시동생의 결혼 문제로 집안이 시끄러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시집 온 이후로 남편의 형제들 역시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 잘 품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런 제가 꼭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저와는 나이 차이가 한참은 나는 예비 막내 동생의 차가운 태도를 처음 접했을 때는 많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네가 사람이면, 네가 은혜라는 걸 아는 놈이라면 네 형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네가 나나 네 형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런 것을 우리 집안에 데려올 수가 있어? 아주버님, 오해세요.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너 지금 뭐하고 서 있어? 당장 데리고 나가지 않고. 아주버님. 어디 뻔하고 시시한 막장 드라마에 나올 줄 알았던 일이 저같이 평범한 사람한테도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살아오면서 남한테 막대한 적 없고 역시 남한테서 함부로 대접할 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저도 심장이 다 떨릴 지경이더군요. 저보다 나이 어린 예비동서라고 그저 고운 눈으로만 바라보았는데 속에 그런 영악한 것이 들어앉아 있을 줄은 저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기함을 하나 싶으시죠? 지금부터 저희 겪은 일을 들어주시고 제가 어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았을지 귀한 말씀 한마디씩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저도 지금 딱히 친정 식구라 할 만한 가족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애초에 형제라고는 위에 오빠 하나가 전부였고 부모님 두 분도 저 학창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친척까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부모 잃고 군 식구가 될 것이 뻔한 어린 남매를 거두어주는 친척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에야 저도 제 자식 키우고 보니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들 키우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척으로 피가 섞였다고는 하나 내 새끼도 아닌 애들 걷어 키운다는 게 어떻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친척들 그렇게 하나같이 저희 힘들 때 외면했던 걸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상처로 남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 집안 문턱이 드나들도록 오가면서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친척들을 떠올리면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저희 떠나고 나서 친척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저희 남매 모른 척했다는 걸 아셨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셨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험한 세상에 남겨진 어린 남매에게는 그저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저보다 3살 위의 오빠도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져야 할 동생까지 있으니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떠올리면 어린 오빠가 참 가엾고 안쓰럽고 또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제게 유일한 가족으로 남아있던 오빠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저 공부시키겠다고 밤낮 없이 일하던 책임감 강한 청년이었어요. 오빠 덕에 학업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미령이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이 그저
학생으로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오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대학은 반드시 보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저희 오빠도 공부를 참 잘했는데 저희 부모님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대학 진학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등생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던 오빠였는데 저희 가정에 닥친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인해 그 어린 나이에 꿈이 꺾여 생활 전선으로 나가야 했으니 제 앞에서는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오빠도 얼마나 마음에 진 응어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저마저 자기처럼 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는 오빠였어요. 당장 한푼이 아쉬운 처지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어 저 대학 보내겠다며 적금까지 붓고 있던 오빠였습니다. 그런 오빠에게 고맙고 미안하면서도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 신분으로서 오빠에게 자꾸만 짐만 되는 것 같아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럴수록 더욱 마음 다잡고 공부에 열의를 다하는 저였습니다. 오빠 못지않게 저도 학업 성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이대로만 가면 수도권의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빠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은 고3 초임 무렵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오빠 왜 이래요? 급히 소식을 듣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오빠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한테는 오빠밖에 없어요. 이대로 오빠 보낼 수 없어요. 제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저한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오빠마저 이렇게 떠나보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공포스러워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의료진이라는 의료진마다 오열하며 제발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다 적재된 박스가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오빠였습니다. 부모님만 살아계셨다면 명문 대학생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청춘을 만끽했을 오빠인데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 어린 동생 걱정만 하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오빠를 보는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오빠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가뜩이나 어려웠던 저의 생활은 더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오빠 한 사람뿐이었어요. 오빠가 힘들게 돈을 모아 어려운 와중에도 제 대학 등록금조로 얼마간 돈을 모아놓기는 했지만 사실 가진 것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저희 남매였습니다. 거기다 당장 오빠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를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생활이 더더욱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빠를 살려내는 데에만 필사적이었어요. 하늘 아래 이제 나한테는 오빠 하나밖에 없는데 저한테는 두 번 생각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뭐하든 제 대학 등록금 헐어쓰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저희 남매 살고 있던 전세금 보증금까지 월세로 돌려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수험생인 제 처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공부에 소질이 있는 편이라서 같은 학교 다니는 수험생 중 집이 부유한 아이 몇몇의 공부를 봐주어 얼마간 과외비를 받아낸 것으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오빠가 깨어 있었다면 어느 대학에 갈지 상의를 해야 할 시기에 여전히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는 오빠였어요. 당연히 저 역시 대학 진학의 꿈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가 깨어나면 자신이 건강을 잃었다는 것보다 동생인 저마저 자신처럼 인생의 중대한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을 더 가슴 아파하겠지만 오빠가 저를 아끼는 것만큼이나 저한테도 오빠의 존재가 그러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을 제잘 떠드는 것을 듣는 제 마음이 한겨울처럼 시리고 추웠으나 그런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여유를 부릴 틈이 없었습니다. 저희 사정을 안타까이 여겨주신 선생님께서 알선을 해주신 덕에 졸업과 동시에 한 회사의 격리로 취업을 하게 되어 생활은 조금 나아졌으나 여전히 오빠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고작 1년을 더 산 오빠였어요. 제가 21살 되던 해 봄, 간신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린 오빠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다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제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오빠의 사고 이후로 저도 오빠 간병에 병원비를 대고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느라 고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살아 있어주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제게는 의식이 없는 오빠조차도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오빠가 떠나고 나니 이제 세상에 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나 앞이 막막했어요. 살아있다 한들 가족 하나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누굴 보고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뻗었던 것이 바로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이었던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말이 사장이지 젊은 청년 사업가로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남편이었어요. 제가 상황이 안 좋아 오빠 간병하며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취업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근무할 때 오빠 병원에 들르는 시간 때문에 배려를 많이 해주셔 참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잃고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아무도 없는 집에 냉기 흐르는 바닥에서 그저 죽은 사람처럼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그런 저를 찾아와 밥까지 떠먹여주는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미령 씨, 지금은 세상이 다 미령 씨를 외면하는 것 같지만 밥 잘 먹고 하루 지나고 또 밥 잘 먹고 하루 더 지나면 조금씩 살만해질 거야. 무엇보다 미령 씨, 오빠분이 미령 씨 그렇게 아끼셨는데 자기 떠났다고 동생이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면 오빠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겠어. 마치 생전에 저희 오빠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어린애 어르듯 어르고 달래채 입으로 밥을 떠먹여주는 남편이었습니다. 외롭고 정에 굶주려 있던 저는 남편이 내미는 숟가락을 입에 받아물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마 그때 그 사람 아니었으면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시들어가다 그대로 세상 등졌을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오빠까지 저를 떠나고 난 뒤 이 세상에 저를 발붙이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이건 후에 남편으로부터 듣게 된 말이지만 남편이 오빠 잃고 상심한 저를 보면서 자기 동생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젊은 나이에 책임져야 할 동생이 셋이나 딸린 장남이었습니다. 저희보다 형제가 많은 것이 서로 의지가 되기도 했겠지만 그만큼 책임져야 할 동생들이 많으니 장남인 남편 입장에서는 삶이 참 고단했을 거예요. 그런 점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떠난 저희 오빠와 이래저래 비슷한 면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형이고 오빠라는 이유로 어떻게든 제 한 몸 부서져라 이래 동생들 책임지고 건사하려는 모습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싹싹하고 성실하게 일해 평판이 좋은 것까지 자꾸만 저희 오빠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의 동생들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런 좋은 사람과 가족이라니 비록 일찍 부모를 잃기는 했어도 오빠에게 얼마나 의지가 많이 될까 싶으니 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힘든 세상 의지해가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평생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인연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저나 저희 오빠가 어려운 환경 탓에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남편 역시 그러했습니다. 원래도 잘 사는 집안 자식은 아니었던 데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사람이 참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배움의 의지를 불태우며 야간 대학까지 진학해 결국엔 학사 학위까지 따냈습니다. 동생들 챙기랴 일해서 돈 벌랴 거기다 야간 대학 입학까지 그야말로 주경야독하며 미래를 준비한 남편이었어요. 본래 원하던 것처럼 희망하던 대학에는 가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나아갔던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비록 그렇게 의지력이 강할 만큼 가끔은 다소 과격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흥분하면 다혈질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 자잘한 단점 정도는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장점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일찍이 가족들 다 잃고 외로움이 컸던 사람이다 보니 더욱 저렇게 자기 가정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어요. 20대 중반 제 또래 중에서 가장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도 지금껏 한 번도 그 좋은 시절에 일찍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던 것 또한 서로 가정 이뤄 아픈 많은 사람들끼리 보듬고 사는 세월이 소중했기 때문일 겁니다. 당연히 제게 남은 친정 식구들은 없었고 남편과 결혼하면서 시누이 둘에 시동생 하나까지 3명의 동생을 얻게 된 저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둘째 시누이와 막내 시동생은 남편과도 저와도 나이 차이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막내 시동생은 남편과는 15살 차이가 났고 저와는 띠동갑이었어요. 말이 시동생이지 한참 늦둥이인 막내 동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갓 20살 되었을 때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막내 시동생 겨우 걷고 뛰고 아직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양친을 모두 잃고도 큰형님과 누나들 사랑받아 밝게 잘 자란 막내 시동생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가엽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나이에 부모님 잃고도 세상 천지 고아가 된 기분에 두렵고 무서웠는데 저리 어린아이가 부모님 사랑조차 제대로 사랑받은 기억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상대적으로 시누이들보다도 막내 시동생에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사실 말이 형수님과 시동생 사이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누이처럼 지냈습니다. 시동생도 저를 친누나처럼 잘 따랐고요. 형수님, 이것 보세요. 우와, 도련님이 직접 그린 거예요? 우리 도련님 미술에도 소질이 있나 보다. 도련님이 삐뚤빼뚤 서투른 솜씨로 그려온 가족들 안에 제 모습까지 있는 걸 발견했을 때는 고맙기도 하고 감동을 받아 눈물이 핑 돌 정도였습니다.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조실부모한 장남한테 시집가 셋이나 되는 시누이와 시동생까지 거둬야 하는 저를 혹독한 시집살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가엽게 여기곤 했지만 그건 정말로 저희 집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었어요. 오빠를 잃고 나서 항상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극심한 허전함을 느꼈던 제가 남편을 만나고 또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과 한 가족이 되면서 참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누이들도 누구 하나 성격 모난 사람 없이 저를 친구처럼 언니처럼 잘 따라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시누이와는 꼭 친정 자매들 만난 듯이 수다도 떨고 서로 맛있는 거 해주며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아이가 셋이나 되니 이제 예전만큼 시누이들이나 시동생 챙겨줄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세 사람이 제 가족이라는 데는 변함없는 마음이고요. 저같이 항상 가족의 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게 참 천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늘 외로웠던 제게 홀로 있지 않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귀인이 아닐까 늘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왔죠. 시누이들 둘 역시 이르게 결혼을 해서 각자 자기 가정 꾸려서 단란하게 잘 지내는 건 역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결혼해서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다면 가족들 입장에선 그것만큼 걱정스러운 일이 없는 법이잖아요. 시집가서 다들 잘 살아주는 건 역시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내 시동생은 워낙 저희랑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저희 부부와 가장 오래 함께 산 시댁 가족이기도 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저희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저희 아이 예뻐해주면서 사랑을 다해 돌봐준 건 역시 막내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형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형은 쌍꺼풀 없으니까 눈에 이렇게 예쁘게 쌍꺼풀 진 것도 형수님 닮았고
예쁜 부부는 다 형수님 닮은 것 같아요. 임마, 그럼 형은 못생겼고 형수만 예뻐서 형수 닮은 게 다행이라는 거야? 동생을 쥐어받는 신용하며 푸념을 하는 남편이었지만 남편 역시 제가 시동생을 정말 제 동생처럼 아끼고 잘 지내는 것을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둘만 있을 때 항상 제게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인색하거나 서슴지 않은 남편이었어요. 미령아, 너 나같이 가진 것 없는 놈한테 시집와서 내 동생들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며 고생이 많은 걸 내가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겠어? 내가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지? 알지. 나야말로 그때 당신이 다 죽어가는 나 살려내고 사람 만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지금 같은 날들이 올 수 있었겠어. 막내 도련님은 당신한테도 귀한 동생이지만 나나 우리 형조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야. 아직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부모님 일찍 잃고 제 손이 형과 누나들이 고생해가며 자기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일찍이 철이 든 시동생이었어요. 벌써부터 의젓하게 커서 조카를 돌봐주는 모습이 참 고맙고 기특하기도 하면서도 어린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 마음이 아리기도 했습니다. 똑똑한 자기 형 닮아서 공부도 곧잘하는 시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의 두각을 나타내더니 전교 1, 2등도 곧잘하는 시동생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현실적으로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 제 욕심에 차는 대학 들어가지 못했다더라도 야간학교 졸업한 이후로도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사업한다고 바쁜 와중에도 항상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 보면서 저도 자극이 많이 됐고요. 이제는 아이가 셋이나 되어 영락없는 가정주부가 되었지만 저 역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건 역시 또한 남편 영향이 컸을 거예요. 뒤늦게나마 제게 전문대 진학을 권유한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아무리 전문대라고 해도 학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제 밑에 동생들 다 시집 보내고 경준이 쟤 하나 남았는데 당신 남편이 그 정도 능력도 안 될까 봐. 당신도 항상 더 배우고 싶어 했잖아.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늘 참지만 말고 당신 능력껏 욕심 부려봐. 당신이라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남편 말 맞다나 그동안 남편이 제 몸 갈아가며 밤낮 없이 기울였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사업이 제법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포기했던 학업을 이으려 한다는 말에 저보다 더 뛸 듯이 기뻐해주는 시동생이었어요. 형수님은 평소에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형수랑 형은이 형찬이 더 자주 봐드릴게요. 도련님도 이제 곧 수험생이라 공부하느라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형수님이 저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저도 당연히 거들어야죠. 이제 고작 고등학생인 남자아이가 할 말로는 너무 철난 소리였습니다.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이 할 법한 사춘기 반항 한 번을 한 적 없었던 막내 시동생이었어요. 공부하면서 간만에 책 들여본다고 머리가 굳어있을 때 도움도 많이 준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저 수험생이었던 시절 꿈꿔왔던 4년제 명문대학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대학 전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도련님은 훨씬 좋은 명문대에 가고도 남을 텐데 이런 걸로 칭찬드리려고 하니 쑥스럽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형수님이 돌봐주시는 식구만 해도 몇 명인데. 그 바쁜 와중에 학교까지 들어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죠. 쑥스러워하는 제게 정색을 하며 추켜 세워주는 시동생 덕분에 저도 은근히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아. 누가 보면 내가 남이고 당신이랑 경준이랑 남매인 줄 알겠어. 그러면 나야 땡큐지. 형보다야 예쁜 형수님 닮았다고 하면 내 이득이지 뭐. 뭐 임마? 15 나이 차임에도 허물없이 친구처럼 투덜거리는 남편과 시동생을 바라보며 흐뭇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부디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몇 해 지나지 않아 시동생도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독립을 해서 저희 집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함께 사는 지금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시동생의 보호자로서 또 같은 한 가족으로서 앞으로 세상 풍파를 겪게 되어도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시동생 수험생 시절에 저 역시 새아이 엄마로도 전문대학 학생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도 밤낮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하는 시동생 체력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열심히 보양식 해다 먹이면서도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시동생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에 떡하니 붙었을 때 온 가족들이 기쁨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집안의 경사였어요. 형님,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이 저 지금껏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지원해주지 않으셨더라면, 형수님이 저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돌봐주고 거둬주지 않으셨다면 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학교 열심히 다니고 꼭 좋은 직장 구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 꼭 갚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 합격하고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며 남편과 셋이서 소주 한 잔씩 홀짝이다 생애 처음 술에 취해 시동생이 하는 말에 저도 그만 울컥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에게만 저만 의지가 된 것이 아니라 저 역시 시동생에게 의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대학 들어가 이제 창창한 앞날을 앞두고 있는 시동생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랐어요. 그러는 동안 저도 전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취업이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전문대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애초부터 자기 만족에 가까웠어요. 아이 셋 키우면서 셋이나 되는 자식들 잘 키워내는 것만 해도 부모로서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고 다른 데 욕심 품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만에 제 힘으로 공부해서 전문대에 입학하고 또 이것저것 배우는 일들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취업이나 돈을 버는데 직접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일이기도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저 대단할 것 없는 전문대에 들어간 거니 뭐 그리 크게 내세울 만하겠냐 싶으시겠지만 제 딴에는 주부로서 아이들 엄마로서 바쁘게 사는 와중에 이뤄낸 성취이기도 했고요. 지난날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일의 보상과도 같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사정을 모르지 않기에 남편을 비롯해 시동생과 시누이들까지 저 처음 전문대학교 입학했을 때 다들 한마음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고요. 무엇보다 내 가족들이 나의 성취를 인정해준다는 점이 저를 참 뿌듯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전문대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는커녕 늦게나마 제게 이렇게 배움의 기회를 선사해준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아무래도 학교와 저희 집 간의 거리가 있다 보니 예상대로 시동생은 성인이 되면서 독립해 나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휴일이나 방학 때에는 꼭 저희 집에 머물며 저희 아이들에게 다정한 삼촌 노릇을, 제게는 마치 친남매 같은 살가운 시동생 노릇을 하며 여전히 돈독하게 잘 지냈습니다. 제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으면서도 형수님, 형수님 병아리처럼 졸졸 쫓아다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남편보다 한 뼘이나 키가 훌쩍 더 커서 완연한 천년의 모습이 된 것이 가끔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너무 잘 자라준 모습에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동생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또래 여학생들에게 참 인기가 많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학 입학하고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는 시동생이었습니다. 어이, 임경준이 연애하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다. 무슨 소리를, 형이 바빠서 얼굴 못 보는 거지. 형수님이랑 조카들은 주마다 보는걸. 그러게 말이야. 어째 도련님보다 당신 얼굴 보기가 더 힘드네. 하여간 둘이 짝짝꿍 잘 맞아서 맨날 나만 왕따지. 그런 와중에도 저희 가족에게 소홀하지 않은 시동생이었어요.
워낙 성격 자체가 다정하기도 하고 사람 대하는 매너가 좋다 보니 여자친구에게도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화하는 것만 들어도 말투가 살가운 것이 나중에 장가를 가서 아이 아빠가 되어도 가족들에게 참 잘하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렴 형님 보고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도련님이 몇 번의 연애를 거치고 군대를 다녀오고 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유수와도 같이 흘러갔습니다. 제대한 이후 로스쿨에 진학한 저희 막내 시동생은 변호사 자격증을 딴 후 로펌에서 일을 하다 인권 변호사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평소 항상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보니 저나 남편이나 그런 시동생의 선택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해준 것도 저희 남편이었어요. 내 동생이 잘 배워서 좋은 데에다 쓰겠다는데 형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줘야지. 형수님, 형님, 고맙습니다. 저 진짜 일 열심히 할게요. 다른 집 같았으면 돈도 안 되는 일 한다고 구박이나 받았을 텐데 항상 저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말이죠. 어쩜 이렇게 좋은 생각을 다 했는지. 우리 도련님은 잘 해낼 거예요. 파릇파릇한 새내기 인권 변호사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남편과 한마음 한뜻으로 시동생이 무탈하기를 빌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만큼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자기 앞날을 개척하려는 시동생이 참 대단하고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이지만 존경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무렵 시동생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창 로펌이라고 바쁠 때여서 그동안은 말씀을 못 드리다가 이제는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쑥스럽게 이야기하는 시동생을 보니 벌써 도련님도 제 가정을 이룰 때가 되었구나 싶어 감개무량한 마음이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시부모님이셨지만 이만하면 나중에 제가 세상 떠나서 그 두 분 배워도 자랑스레 말씀거릴 정도는 된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고요. 좋은 아가씨 만나 가정 이루고 도련님 닮은 착하고 똑똑한 아이나 행복한 가정생활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결혼 상대로 소개한 아가씨는 도련님과 마찬가지로 같은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부유한 집 외동딸이라는 예비 동서는 한눈에 보기에도 귀티가 나는 것이 사랑받은 티가 많이 나는 아가씨였습니다. 시동생과는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신입생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고 하던데 들어보니 예비 동서 쪽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시동생을 짝사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시동생이 만났던 여자친구들 저도 만나본 적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맴돌면서 짝사랑하는 남자 연애하는 걸 쭉 지켜봤을 걸 생각하니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다 싶어 괜히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손이 동서가 예비 동서 입장에서는 쉽게 다가서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더 살갑고 따뜻하게 맞이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이랑 형수님께서 우리 경중 씨 자식처럼 돌봐주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두 분하고 정말 잘 지내보고 싶어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시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처음 만나는 저나 남편에게도 싹싹하게 구는 것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님의 시누이 둘까지 있는 신랑감이 그리 흔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저희 도련님이 좋은 대학 나와 변호사까지 된 잘난 남자이기는 했지만 조건만 보면 예비 동서 쪽도 빠지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만났는데 누가 더 낫고 덜하고 할 것 없이 그저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아주기만을 바랐어요. 결혼 전에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서 점수를 따고 싶었는지 예비 동서가 저희 집을 찾는 일도 잦아졌어요. 심지어는 자기 예비 신랑인 시동생이 일 때문에 바빠 오지 못할 때도 자기 혼자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바람에 좀 당황스러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아무리 성격이 당차도 나이도 많은 예비 손이 동서 집에 그렇게 변죽 좋게 나타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한테야 시동생과 마찬가지로 한참 어린 막내 동생처럼 보이던 예비 동서였으니 집에 오면 밥이나 제대로 먹여서 보내야지 싶어 이것저것 신경 써서 챙겨 먹이기도 했고요.
여러 번 예비 동서 마주하게 되면서 이야기할 기회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성격에 천진난만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아직 다소 철이 없는 면이 티가 나기도 했어요. 우선 자기가 얘기하는 상대가 항상 대졸자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도 명문대를 나왔고 부모님 두 분 다 4년제 대학 나오신 분들이라 하니 주변 환경이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예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들렀을 때 마침 에어컨 수리해 주시는 기사님이 방문을 하셔서 제가 따로 마실 것과 간식을 챙겨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뒤에서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씩 끼어드는 게 자기보다 나이가 배가 되어 보이는 수리 기사님한테 말을 툭툭 하는 것이 괜히 제가 기사님 눈치가 보였습니다. 선 이렇게 빼두면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그대로 두지 말고 마무리 잘해서 치워요. 선 너무 길게 빼두지 말고요. 형식상 존댓말이기는 했는데 말끝만 그렇지 내용은 거의 하대나 마찬가지라서 순간 흠칫했습니다. 그동안은 저나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싹싹하게 굴어서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낯선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하필이면 기술직에 몸쓰는 일하시는 분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런 걸 봐서 그런지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가뜩이나 평소에 학벌이나 출신 대학 같은 거 차별하는 티가 나는 동서였는데 자기 기준에 자기보다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염려스러웠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저희 부부 지인 소개받는 자리에서도 겉모습 말쑥하고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에게는 깍듯이 대하다가도 상대적으로 차림이 수더분하거나 대학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눈에 띄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예비 동서였습니다. 동서 말이야. 대학 안 나온 사람이나 몸 쓰는 일 하시는 분들을 너무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심을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늘 제가 해준 음식 맛있게 잘 먹어주는 시동생이 볼이 미어지도록 밥을 먹고 있다가 제 말을 듣고 흠칫했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친척분들도 다 명문대 나오신 분들 뿐이라서 그런지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할 때는 좀 조심하는 것 같았는데 죄송해요. 형수님, 많이 언짢으셨죠? 그러고 나서 둘이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예비 동서가 저희 집에 발길을 뚝 끊더라고요. 신혼집이니 뭐니 부모나 다름없는 저희와 함께 의논해 상의를 하고 있어서 제 집 드나들들 드나들었는데 갑자기 발길이 끊기자 저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무래도 직전에 도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 보니 그런 얘기 주고받다가 감정이 상한 건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 이 정도도 지적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꼰대 같나요? 하지만 아무리 듣기 좋지 못한 소리라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할 만한 소리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아무리 금전이 오가는 관계라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권리가 된다는 뜻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제대로 이야기를 해서 고쳐야죠. 나중에 그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문제가 될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껄끄러워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시동생 통해 얘기를 함기도 한 거고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저희 남편 생일이라고 간만에 온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얼굴 보기 힘들었던 예비 동서도 함께였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 불만이 가득한 것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아직 한참 어리구나 싶어서 솔직히 딱히 화도 나지 않았어요. 간만에 온 가족들이 모인 터라 아이들까지 해서 집이 부쩍부쩍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동갑인 큰 시누이의 딸인 시조카가 미용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화제가 나왔습니다. 요새 뭐 공부만 살 길도 아니고 적성이 그쪽이 맞으면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직업 가지려면 미용학교 같은 데 가야 하는 건가? 그렇지. 그래서 고등학교는 실업계 쪽으로 보낼까 싶어. 아이 진로에 대해서 시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얘기 옆에서 듣고 있던 예비 동서 표정이 뜨악하더라고요. 순간 앞불싸 싶었습니다.
아직 신우이는 옆에 앉은 예비 동서 얼굴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저거 봤다가는 정말 제대로 감정이 상하겠다 싶어 과일 준비하자는 핑계를 대서 예비 동서를 서둘러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주방일 관련해서 손도 까딱하지 못하게 했으니 그야말로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 목적이었어요.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얼굴로 예비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가 대학 나오지 않은 거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옆에서 자식 실업게 고등학교 보내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티나게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되지. 고모가 그걸 못 봐서 망정이지 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 아니,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서요. 자식이 그렇게 헛소리를 하면 부모가 돼서 매를 쳐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성은커녕 신우이 자식 교육까지 들먹거리는 예비 동서 말에 그만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4년제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제대로 된 인간이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예비 동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건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막말을 대놓고 할 줄은 몰랐기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기분이 상했어요. 저 역시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군 포기하고 살다가 뒤늦게 전문대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야 그게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대학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대학 나온 사람한테 이런 취급 당해야 할 이유는 없죠.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명문대 나온 사람 인생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다들 각자 열심히 자기 관리해서 성실하게 자기 밥벌이하고 사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격앙되었어요. 동서, 지금 그 말은 동서가 심했어. 그렇게 따지면 나도 전문대밖에 못 나왔는데 그럼 나도 내 부모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전문대밖에 못 나왔다는 뜻이야? 동서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함부로 재단에서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제 말의 핵심은 예비 동서 편견으로 자기 기준에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제 말을 듣고 엉뚱한 데 꽂혀버린 예비 동서였습니다. 형님, 전문대 나오셨어요? 눈까지 땡그랗게 뜨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그 소리를 하는 동서를 보니 도리어 제가 더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저번에 일 해주러 온 사람한테 왜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잔소리를 하나 했더니 형님한테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신랄하게 쏘아붙이는 예비 동서 말에 그만 제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네. 20살 서러움 많고 어린 시절에는 한때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옛 이야기지. 세월 흐른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런 건 느끼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도리어 온 가족의 지지에 힘입어 전문대를 끝까지 마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자기 서울대 나왔다는 이유로 전문대 나온 제 콤플렉스까지 운운하다니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동안 전문대 나와놓고 나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못할 말 했어요? 괜히 자기가 찔려서 엄한 사람 잡은 거였네. 다들 왜 그러나 몰라?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됐을걸. 그건 못해서 제대로 된 학교 못 나와놓고 사회 나와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둥.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꼭 고졸이거나 어디 취급도 못하는 학교 나왔더라?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는 동서 막말에 제 얼굴이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작 저보다 한참 어린 동서 행동에 상처를 입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자존감이 낮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제 앞에서 신이 나서 나불대는 동서 뒤로 이 꼴을 시동생과 함께 지켜보고 있던 제 남편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제가 질린 것은 예비 동서 그 타격감도 없는 막대 먹은 말 때문이 아니라 예비 동서 입놀림이 이어질수록 눈에서 불이라도 튀어나올 기세인 제 남편 얼굴을 보고 그랬던 거였어요. 제 남편, 자기 가족들에게는 참 다정한 사람이지만
그만큼 자기 식구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결코 가만두지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 다소 다혈질이라는 얘기 이미 해드렸죠. 자기 보는 앞에서 제 부인을 멸시하는 예비 재수라니. 저희 남편 꼭지가 돌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저한테는 그렇게 신이 나서 떠들더니 그래도 그게 시댁 식구 눈치 볼 일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 앞에서 잘났다는 듯이 설친 꼴을 제 예비 남편과 예비 시숙한테 그대로 들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비 동서가 그만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당황한 예비 동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순간 남편이 손을 번쩍 쳐들더니 옆에서 같이 그걸 목격한 도련님 뺨을 올려 붙였어요. 여보, 아주버님. 단언컨대 저희 남편 단 한 번도 도련님한테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식 교육할 때도 체벌로 훈육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했던 남편이었어요. 도련님 역시 평생 당해보지 않는 일을 당해 형에게 얻어맞았다는 아픔보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네가 생각이 있는 놈이고 인간으로서 은혜를 아는 놈이라면 네 형수 저렇게 대하는 것하고 결혼하겠다는 소리는 못할 거다. 내 마누라 이따위로 취급한 저런 여자 절대로 인정 못해. 너도 마찬가지다. 네가 이 꼴 다 보고도 전현이랑 결혼하면 앞으로 너랑 나는 인연 끊는 거야. 그동안 네 앞으로 너 키운다고 들어갔던 거 지금 변호사 사무실 하여튼 내가 해준 것들 1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싹 다 긁어서 도로 토해내야 할 줄 알아. 그런데도 전현이랑 결혼이 하고 싶으면 그날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여보, 그렇다고 도련님한테 손찌검을... 도련님, 괜찮아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게 된 건 바로 저였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 형에게 얻어맞아 도련님 뺨이 벌겋게 부풀어 오르는 꼴을 보니 제가 남편에게 다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잠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리둥절해 있던 도련님이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경준 씨. 우리 형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나한테 형수님은 엄마나 마찬가지인데 나랑 조카들 셋에 딸린 군식구인 나까지 돌보시면서도 그렇게 노력하셔서 일군 성과를 네가 뭐라고 함부로 무시해? 내가 그렇게 사람 학벌로 차별하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 했는데 넌 내 말이 그렇게 우스웠어? 나는 몰라도 우리 형이랑 형수님 무시하는 거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내가 형수님이 내 엄마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히 우리 형수님한테 그렇게 굴었을 때는 너도 나랑 깨질 각오하고 한 소리 아니었어? 아니야. 이러지 마, 경준 씨. 갑자기 미친 여자처럼 경악한 얼굴로 그대로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도련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예비 동서였습니다. 놀란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련님과 제 사이가 각별하기는 했지만 예비 동서 제게 저렇게 하는 꼴을 보고 단박에 파혼까지 서슴지 않고 결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뜻밖의 사태에 놀라긴 했지만 남편이나 도련님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불쑥 눈물이 났어요. 그 꼴을 본 제 남편 얼굴이 더욱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더할 수 없이 차가운 제 남편 눈총에 예비 동서가 바로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형님을 무시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무시하려고 한 소리가 아니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으로 한 소리인데? 너 지금 누굴 바보로 알아?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남편 호통이 내리치자 집에 있던 다른 식구들도 이 소란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제 편이 아는 사람들이야 단 한 명도 없었으니 예비 동서는 궁지에 몰린 쥐나 다름없었습니다. 형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방금 전까지 한껏 저 내려다보며 신나게 조롱하더니 저 두 사람에게 걸렸다고 저한테까지 태도가 돌변한 예비 동서였습니다. 솔직히 진심이 아닌 게 뻔한 그 사과 받아주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더라고요. 다만 참 딱하다 싶었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 무시하다 장장 10년을 짝사랑한 사람한테 파혼까지 당했으니
자기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나 다름없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창창한 아직은 젊은 여자인데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동서, 지금이야 동서처럼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아니면 다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동서도 나만큼 나이 먹을 때까지 살다 보면 자연히 깨닫게 되겠지. 사람이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 인연은 이걸로 끝이겠지만 동서 남은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그 잘못된 사고방식은 꼭 고쳤으면 좋겠네. 한마디로 그렇게 빌어봤자 용서하고 제 남편이나 도련님에게 예비 동서 편들어줄 생각이 없음을 확실하게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로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저나 제 남편, 도련님 할 것 없이 빌고 또 비는 동서였어요. 파혼이라니, 저 파혼 못해요. 형님, 아주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온 얼굴이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그러고 빌고 있는데 솔직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기 집에서는 귀한 자식으로 자랐는데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 그 꼴 더 보고 있기는 껄끄러웠습니다. 결국 시돈생이 그렇게 곤죽이 되어 바닥에 널브러진 예비 동서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대로 시동생은 예비 동서와의 결혼 계획을 싹 접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결혼까지 결심한 사람과 그리 되어 조금은 제 책임도 있는 것 같아 미안해하는 제게 시동생이 이러더군요. 인생 길게 보면 저한테도 그런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득일 리가 없죠. 차라리 잘 됐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형수님 겪지 않으실 일 겪게 되어서 제가 죄송해요. 제 탓이라고 한 번을 안 하는 도련님 보며 그래도 내가 헛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별일 다 겪었다 싶지만 저 역시 일이 된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렇게 올곧게 잘 자란 도련님이니 충분히 다른 좋은 인연 찾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경조사를 축하할 일보다는 하나둘씩 떠나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나의 건강에도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남들이 보면 무척 특이한 구성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어쩌면 여러 방면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나 봅니다. 저희 집은 처음에 평범하게 살고 있는 부부와 아이 둘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장모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홀로 되시고 우울증을 심히 앓고 계셨기 때문에 아내가 너무나 걱정을 했고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져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이런 부분에서 저에게 무척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신경을 썼지만 사실 저는 종일 나가 있고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니 특별한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또 장모님은 저에게 무척 잘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결혼 초부터 변변찮은 저를 사위로 따스히 받아주시고 뭐 마시는 거 있으면 늘 저부터 챙겨주시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었기에 저도 장모님이 계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감 가고 좋았어요. 그런데 1, 2년 차에 접어들 즈음 우리 집엔 매우 이색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이전 상황과 달리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한 집에 시어머니와 장모님이 같이 있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땐 뭔가 대치하고 있는 모양새 마냥 되게 위태위태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 역시 혼자 지내시긴 힘드신 상태였어요. 수시로 탈이 나서 알아 누우시기도 하고 어딜 가다가 넘어지시기도 하고 허리가 완전히 마비된 채로 집에 반나절을 혼자 누워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아들이라곤 저 하나만 있는데 어머니께 너무나 죄송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은 심정이 아주 굴뚝 같았어요. 그렇지만 장모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 둘 중 한 분은 나가시게 해야 하는데 바로 이렇다 싶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아내가 두 분을 한 집에 모시자며 말을 꺼내더군요.
사실 장모님 상황도 여간 나쁜 게 아니니 다시 가시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놔둘 순 없었어요. 그리하여 결국 한 집에 양가 어머니들을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초반엔 어머니도 엄청 민망해하시고 불편해하셨어요. 살림살이 하나씩 설명해드리면서 작은 방을 내드렸는데 그렇게 엄청 넓지도 않은 집이었지만 두 분 다 여간 뻘쭘해 하시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장모님께서 우리 어머니께 먼저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가슴이 뭉근해지더군요. 사돈, 저도 이렇게 딸이랑 사위 집에 와서 폐를 끼치고 있어요. 제 집도 아니라 이리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사돈도 편히 계세요. 저랑 딸만 있어서 적적했는데 사돈이 계시니까 참 좋네요. 아들 집이니 뭐든 말씀하셔요. 저와 아영이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불편한 기색이 누그러지셨고 이후로 부담이 훨씬 덜해지셨는지 나름 반찬도 만드시고 식사도 편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나이는 1살 차이였는데 키도 비슷하고 각자 아버님들과의 나이 차이도 대 6살씩 비슷하게 차이가 나는 터라 공통점이 없진 않으셨어요. 저와 아내는 처음에 걱정했었지만 두 분이 생각보다 공감대를 편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안심하게 되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이나 남한테 패키치기 싫어하시는 성격이라 초반에 여간 조심하신 게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몇 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은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지셨고 말이 많은 편이 아니셨던 두 분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 집에 사는 친척들처럼 가까워지셨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졸업식이나 입학식도 나란히 같이 다니시고 모든 경조사나 행사들을 다 함께 했어요. 아무래도 식구가 많고 서로 조심스러운 관계다 보니 긴장되는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악화가 되던가 아님 진정이 된다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은 다행스럽게도, 아니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런 긴장이 풀려서 완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혹시나 악화되고 불화가 생길까봐 저와 아내는 매번 긴장했던 것 같은데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같이 경로당도 다니게 되셨고 아주 편안한 관계로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자러 들어간다고 해도 두 분은 나란히 거실에 앉으셔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수다를 떠시기도 하고 삶은 계란이나 쥐포 같은 것을 간식으로 곁들여서 드시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밤 10시나 11시쯤 지나서 쥐포를 굽는 냄새가 나면 이건 무조건 우리 어머니가 굽는 거구나. 두 분이 뭔가 또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시려나 보다 하고 예감하게 되었어요. 우리 애들도 나가서 할머니들과 같이 앉아서 까먹다가 제 방으로 들어가 자기도 했고요. 이렇게 할머니들이 집에 계시는 덕에 저와 아내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뭔가 일이 생겨도 장모님과 어머니가 같이 봐주시거나 대신 가주시니 이런 부분에 감사함을 참 많이 느꼈어요. 솔직히 이렇게 6 식구가 살기에 결코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었고 저도 가장으로서 많은 부담을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너무 늦기 전에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도 가장 감사한 것은 가정의 분위기가 나빠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중간중간 약을 먹고 근거리 병원을 다니면서 큰 문제는 없게 되셨고 뭔가 일이 있다 해도 항상 바로 근처에 장모님이 계시니 즉각 상황을 알 수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아내는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장모님이 우울증도 있고 자잘한 수다가 많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 연령대에는 나이 차이 나는 자식보단 동년배가 더 좋을 텐데 그 역할을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한창 초반에 아내도 장모님의 우울증 때문에 가슴 아파서 혼자 숨죽여 울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런 적이 있었나 싶게 묻히기도 했더라고요. 덕분에 우린 이렇게 지내오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큰아이가 결혼을 할 무렵까지
그럭저럭 무탈하게 살게 되었어요. 꽤 오랜 세월이었는데요. 그러던 사이 특별한 풍파 없이 잘 지내왔던 우리 집에 아주 큰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내가 그간 소화가 안 되고 어딘가 아프단 말을 몇 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쩍이지도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더니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을 두고 저와 아이들이 각자 직장에서 나와 달려갔어요. 그런데 우린 그날 아내에게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4기쯤 접어들어 시한부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래서 얼른 더 빨리 제 엄마에게 손주를 안겨주고 싶어 했던 큰딸은 큰 소리로 울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저도 온전히 마음을 추스를 수 없어 결국 아들이 여기저기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참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반려자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살릴게. 그래서 처음엔 아내에게 이런 헛된 희망도 줘보고 제 자신에게도 그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더 담담하게 그때마다 아니야 여보, 남은 시간 그냥 우리 가족들이랑 잘 지내다가 가고 싶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눈에 띄게 점점 쇠약해져 갔고 어느 추운 날 밤 우리 가족 모두 제대로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로 아내는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보내고 난 뒤 집안엔 한 가지 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큰딸이 얼마 되지 않아 출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태어난 손주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려오더군요. 이 순간 아내가 가장 기뻐했을 텐데, 아내가 함께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딸아이 역시 엄마와 함께 조리를 하고 싶었고 아기 보는 법도 배우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 말에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파 홀로 화장실에 가 휴지를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 후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가 딸아이와 손주를 집으로 불러 한 달 정도 같이 봐주셨어요. 그리고 이때 처남도 아기를 보겠다고 잠깐 집에 들렀는데 저한테 한창 고민하던 얼굴로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매영, 이제 저희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직 엄마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형이 좋다고 하시면 말씀드리려고요. 저희 누나도 이제 없고 애들도 다 커서 나왔으니까요. 아니야, 처남. 나와 어머니는 장모님이 계시는 게 그다지 불편하지 않아. 처남도 이혼 후에 힘들었다가 이제 자리 잡고 재혼해서 둘이 잘 살아가려고 하잖아. 장모님께서 그 집에 가서 편하게 적응을 하실 수 있겠어. 이제 연세도 정말 많아지셨는데 원래 계시던 곳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을 거야. 이 말엔 저희 어머니의 뜻도 아마 일치하리라 생각이 되더군요. 왜냐면 두 분 다 연세가 꽤 드셨고 같이 지낸 세월이 한두 해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이었으니까요. 아내가 가버린 빈자리는 실로 메꾸기 힘들었지만 그런 사정이 힘들 뿐 저와 장모님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살아가는 자리는 가족 그 이상의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에겐 참 설명하기 힘들고 누군가에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우린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내가 없어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때마다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저와 제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주 다녀갔고 전 여전히 일을 바쁘게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내를 잃은 상실감, 빈자리를 가족 모두가 함께 견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아내 사진을 보며 흐느끼시는 장모님을 가끔 발견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조용히 제 나름대로의 위로를 건네드리기도 하면서요. 그러던 중 갑자기 집안에서 이상한 기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꼼꼼하게 살림을 잘하시는 우리 어머니와 장모님 덕분에 집은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부터 물건들이 뒤죽박죽 섞이고 뭔가 점점 난잡해지는 것 같더군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며 찝찝해하던 차에 장모님께서 퇴근한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시더니 조심스레 말씀을 하셨어요. 듣고 전 너무 아찔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떨려서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네, 자네 어머니 아무래도 치매 같아. 내가 요즘 옆에서 지켜보는데 꼭 치매 같더라고. 여기 경로당 아는 할머니도 툭 하면 뭘 까먹고 헤매는 것 같던데 아주 비슷해. 우리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보내오셨던 장모님은 어머니께서 자꾸 반찬을 무심결에 국이든 냄비에 쏟아버리거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멀뚱하게 서 있기도 하고 병원에서 나와서도 장모님을 한창이나 찾고 당황하시는 모습을 여간 이상하게 보신 게 아니었어요. 저도 당시 어머니가 유독 뭔가를 깜빡하시는 것 같긴 했지만 치매라고까진 생각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와 장모님의 권유에 이끌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게 되었고 가급적이면 아니길 바랬으나 우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어머니는 한동안 무척 우울해하셨고 전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다운돼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저 또한 견디기 힘들었어요. 딸을 보낸 지 그리 오래 안 되었고 자기보다 일찍 자식을 보내게 되고 아들마저 이혼이며 재혼을 거듭하게 되니 당시 장모님도 무척 힘드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사실을 알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몰라요. 나랑 비슷한 나이대라서 남일 같지 않아. 어제는 무섭다고 우는데 나보다 자네 어머니가 1살 아래잖아. 어쩜 그게 그렇게 안 돼 보이던지 말이야. 왜 이렇게 나보다 어리고 팔팔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건지 모르겠네. 장모님은 본인 딸이나 본인보다 1살 아래인 저희 어머니가 이런 지병들로 힘들어하는 자체로 무척 괴로우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같이 치매센터를 다녀주시기도 하시고 거의 10여 년이 넘도록 어머니를 곁에서 함께 봐주셨어요. 중간에 제가 크게 마음을 먹고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으나 장모님은 상당히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나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러는 건가? 난 우리 아영이 내가 손도 못 써보고 뭘 해줘보지도 못하고 보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네. 자네 어머니도 나한테 이젠 오랜 친구고 그냥 동생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정 안 되면 내 말함세. 난 하나도 힘들지 않아.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셔서 마치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 장모님을 따르고 있었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반말도 하시고 가끔 성질도 내셨지만 장모님은 아주 능숙하게 바로 손을 걷어붙이고 어머니를 봐주시고 씻겨주시고 치료를 같이 다녀주셨어요. 적어도 두 분 사이에 10수년이란 시간이 있었기에 이런 것도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지만 사실 이건 부모 자식이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매번 무거운 마음으로 장모님께 어머니를 맡기고 출퇴근을 반복하게 되었고 그 사이 아들도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자기 누나보다 꽤 늦게 한 결혼이고 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무리를 하다 보니 저도 꽤 지쳐 있었고 이상하게 식장을 나오고 이웃 친지들에게 인사를 돌리는데 몸이 보통 피곤한 게 아니더군요. 집안엔 환자가 있어서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경사를 치른 아들이나 한창 가정생활을 잘 이루고 있는 딸에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홀로 병원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전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자기 앞에 진단되는 지병 앞에 어느 정도는 덤덤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도 언제나 삶은 아쉽더군요. 신부전증이란 병으로 진단을 받고 투석을 받아야 한단 말을 들으니 하늘 앞이 노래지면서 별 크게 재미가 없는 제 인생도 어찌나 안타깝고 욕심이 나던지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오갔어요. 한편으론 고연령이 되어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던 어머니 역시 기분이 어떠셨을까 싶어
그제서야 못난 아들은 어머니의 괴로운 마음을 이해하고 펑펑 울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그런 어머니를 등에 짊어지신 장모님을 생각하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몰라서 가슴이 죄어오는 것 같고, 내 육체는 피곤하고 지쳐서 괴롭기를 반복하다 보니 갈수록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두 분들보단 더 살아서 가시는 것도 봐드리고 이 집을 마무리 져야 마음이 편할 텐데, 점점 몸이 아파올수록 이젠 헛된 부분보다는 아주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눈이 가게 되더군요. 의사들의 차갑고도 냉담한 조언이 처음엔 무척 아팠지만 차라리 빠르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씩 이성적으로 납득을 하게 되었어요. 가끔 집에 놀러 오던 아들이나 딸이 아빠의 혈색이 나쁜 것 같다고 건강검진 좀 받아보라고 하는데 그저 쓱 웃어 넘기게 되더라고요. 자기 엄마도 일찍 보냈고 이제 할머니까지 치매에 걸려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더 이상 아이들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당시 저희 어머니를 돌보시느라 무척 힘드셨을 텐데 말씀도 안 하시고 매번 괜찮다고 하셔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저기 자네, 내가 요즘 잘 체하고 몸이 안 좋네. 혹시 한동안 간병인 같은 거라도 쓸 수 없을까? 요양원을 보내드리는 건 아직 안 하고 싶네. 요즘 나라에서 이런 제도도 잘 되어 있다던데 좀 알아봐 주게. 이 말을 듣고 보니 최근에 장모님께서 그냥 소파에 누워 계실 때도 있고 어머니가 주무실 때 낮잠을 같이 주무시기도 하며 기력이 없단 말씀을 하셔서 좀 신경이 쓰였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낮에는 딸에게 어머니를 봐달라고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분이니 이럴 때에는 빠르게 모시고 가는 게 답일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듣고 난 뒤 저와 장모님은 서로 간에 할 말이 없어 그냥 멈춰 있게 되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신 것이었어요. 의사는 그 병명 아래 우리가 그 어떤 개인적인 감상이 끼어들 새도 없이 이후로 진행될 상황들을 쭉쭉 말을 하는데 귀가 먹먹해지더군요. 연세가 보통 고령이 아니시다 보니 수술도 어렵고 남은 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장모님이 지금껏 딸을 보내고 버텨오신 날들을 생각하니 뭐가 이렇게 다 가혹한 건지, 그러면서 나중에 그 화살이 저 자신을 스스로 가리키게 되더군요. 어쩌면 멀쩡하게 살 수 있으셨던 장모님을 그때 처남이 모셔가겠다고 할 때 보내드렸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었어요. 치매에 걸린 저희 어머니를 돌보시겠다고 10여 년을 저리 고생하고 돌보시다 보니 알게 모르게 본인도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게 쌓여서 절이 되신 거라면 그 죄를 어찌 씻어야 하나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병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파묻고 울다가 화장실에 다녀오신 장모님을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결국 장모님을 붙들고 엉엉 울게 되었어요. 장모님,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 보시느라. 장모님. 장모님은 말없이 한창을 서 계시더니 같이 쭈그리고 앉으셔서 저를 보시더군요.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지 말게. 그 말에 더 목이 메어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고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저에게 계속 별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먹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길로 장모님은 입원을 하게 되셨고 이후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만 계신 텅 빈 집을 보고 있자니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멍했어요. 여기서 보냈던 시간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확확 스쳐가는 것이 장모님이며 어머니며 아내며 아이들이며 모든 게 빠른 잔상들로 지나가더군요. 힘없이 누워서 계속 자네 잘못이 아니다, 별일이 아니다 라는 장모님의 말씀이 아리도록 생각이 났어요.
또한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본인 옆에 붙어 있으면서 돌봐주시던 장모님을 계속 찾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이 갑갑했어요. 저 역시 몸이 성치 않다 보니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몇 번이나 주저앉아서 다시 누워있게 되고, 장모님께서는 처남이 가서 돌봐드리는 형태로 며칠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장모님이 입원하신 지 며칠 안 돼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니의 상태가 좀 평소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채로 아무리 어머니를 불러도 답을 안 하시고 움직임이 없으셔서 그대로 응급차를 부르게 되었어요. 큰 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급성 폐렴이라고 하시는데 대체 뭐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건지, 이런 급박한 진행 상황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더군요. 마침 그 병원에 장모님이 계시기도 했던 터라 조금 텀이 나면 장모님께 들릴 생각으로 처남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 그럴 시간이 나지 않아 초조해하던 중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 저는 큰일을 맞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평소와 다른 아침을 맞이하셨고 그 길로 실려오셨다지만 전 그게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오래도록 치매를 앓으셨던 어머니시지만 그저 급성 폐렴이란 병명에만 더 열중해 있었고 어머니와의 이별 같은 생각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의식 없이 주무시듯 병원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큰 생명의 빛이 꺼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몸의 모든 피가 탁하게 막히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멍하니 있는데 진동이 심히 울리면서 처남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단은 장모님도 위독하신 관계로 들려봐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제 상황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든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아 겨우 수신 버튼을 눌러 받게 되었습니다. 숨을 내쉬며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힘겹게 전화를 받았는데 처남이 하는 말에 심장이 뻥 뚫리는 것 같더군요. 저만 이때 몸이 굳는 듯 모든 게 정지되어 버렸던 건지, 다른 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대체 어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남. 매영, 엄마가, 그래, 엄마가 지금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숨을 거두신 지 5분 남짓 지나 같은 병원 다른 동에 계신 장모님께서도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얼얼하고 믿기지가 않았고 한편으로 눈을 타고 알 수 없는 감정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어요. 저와 처남은 정신이 없어 서로의 병동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기에 전 겨우겨우 어머니 소식을 전했고 그 말에 처남 역시 숙연해져서 서로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중에 힘겹게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홀로 남게 되어 집안을 둘러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몽롱하더라고요. 오래도록 살면서 한두 번 이사를 거치긴 했지만 제 밑으로 딸려있는 식구는 늘 아내와 장모님, 어머니, 그리고 딸과 아들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 참 신기한 조합이라고 했지만 우린 그럭저럭 잘 살아왔고요. 한편으로 저는 아내가 떠났을 때조차 그렇게까지 무거운 마음은 아니었는데 이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고 제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삶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를 장모님이 채워주셨고 적어도 그 두 분보단 오래 살아서 그분들이 가시는 걸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소망이 이뤄져서 다행이라 생각되더군요. 저도 몸이 많이 위독한 상태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말을 최근에 전해왔으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적어도 이 사실을 처남에겐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을 전했는데 처남은 듣고 눈물을 짓더군요. 평소 과묵한 처남이 말을 잇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매영, 우리 엄마가 가는 순간까지 매영이랑 사돈어른 걱정했어요. 엄마 안 보여서 사돈어른이 찾을 거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 엄마는 매형내서 살았던 게 형이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나를 보내고 매형이랑 산 세월도 길어서 이제 아들과 다를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매형이 가끔 사돈 어른이랑 어디 드라이브 시켜주면 그렇게 좋았대요. 난 우리 엄마랑 그런 걸 별로 못 해줬는데 말이에요. 매형, 우리 엄마 가는 길은 편해 보였어요. 전 매형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하나 너무나 장모님다운 말씀이셔서 저희 어머니 이상으로 빈자리를 체감하게 되어 통곡하게 되었어요. 이후 걱정을 조금 해본다면 제 아이들은 어엿한 부모들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있기에 그리 큰 근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어른들이 너무 연달아 떠남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까봐 그런 부분들을 잘 보듬어 달라 처남에게 부탁하게 되더군요. 저희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엄마와 누나, 매형까지 떠나보내고 상실감이 클 처남 역시 마음이 쓰여 서로 잘 의지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남이나 애들이나 막상 제가 가장 힘들 거라며 걱정하고 있지만 전 제가 꼭 마무리하고 싶었던 어머님들의 가시는 길을 정리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듣고 나니 제 인생이 나름 쓸모있게 쓰였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고민거리가 생겨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염치불구하고 사연을 보냅니다. 제 집안의 치부일 수도 있으나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보내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작은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딸만 3명이 있는 딸 부잣집의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덕에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돈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사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큰돈이 오가는 만큼 빚도 많고 한번 삐끗하면 재기가 힘들기도 하잖아요. 초반엔 잘 됐던 사업이 애들 키우면서 많이 휘청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버텨서 3딸이 전부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갈 때까지는 키워냈어요. 당연히 쉬웠던 건 아닙니다. 제가 만약 사업에 신경을 씀과 동시에 애들 육아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저에게 닥친 위기를 적절하게 해결하진 못했을 거예요. 아내가 제 사업이 커짐과 동시에 다니던 회사도 자진해서 그만두고 오로지 아이들 육아에만 신경 써줘서 저 역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사실 당신이 버는 돈에 비해서는 내가 버는 돈은 푼돈에 가깝잖아. 당연히 여건이 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나머지 사람은 집안일에 전념하는 게 맞아. 당신은 사업 살릴 생각이나 해.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준 덕분에 전 정말로 사업에만 온전히 신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일 때 아내가 아니었다면 저 혼자서는 막막한 순간들을 헤쳐나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아이들이 성인이었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 한창 본인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기 바쁠 시기인데 제 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사실 전 아내를 아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아내가 저희 가족을 일구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도 잘 이겨나갈 수 있었고 결국 제 첫째 딸은 집안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첫째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사위 손을 잡고는 수줍은 얼굴로 저희 집에 처음으로 소개를 시켰을 때가 여전히 생각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제가 아직 어리지만 이 사람이랑 있게 된다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앞날이 창창한 첫째, 그리고 첫째와 비슷한 나이로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이었던 사위. 첫째 부모로서 둘의 결혼을 말릴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위는 실제로 만났을 때 인성이라던가 인품 자체가 참 괜찮은 남자였죠. 집이 잘 살고 사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 무엇보다도 이 남자가 정말로 제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누구보다 아끼며 키워왔던 딸인 만큼 반드시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딸아이 시댁될 사람도 괜찮았죠. 결혼 날짜를 잡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 금세 결혼 날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막상 그때가 되니 둘의 행복을 빌면서도 참 섭섭하더군요. 자식 가진 부모들은 다 제 맘 아실 겁니다. 이제 정말 내 품을 떠나는구나 싶어서 조금 허무하기도 하고. 하지만 맹세코 딸이 없어서 허전할 마음이 들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애초에 결혼 자체가 물러질 일이 발생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제가 회사를 판 적이 없는데 회사가 팔렸다니. 제가 그동안 벌어놓고 일구어왔던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 제 재산들이 전부 팔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냥 여느 때처럼 잠을 자고 일어났을 뿐이고 또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를 보면서 똑같은 하루를 보내려고 했을 뿐인데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에 할 말을 잃은 것도 잠시 문득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전날 밤 처가댁에 급한 일이 있어서 며칠만 쉬다 오겠다고 했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무슨 일 있어? 내가 안 가봐도 돼? 괜찮아. 당신은 일하는 것도 바쁜데. 그렇게 큰일 아니니까 며칠 뒤면 돌아올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알겠어. 그럼 몸조리 잘하고 잘 해결하고 와. 평소 한 번도 처가댁에 가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아내였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이 됐지만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당연히 그 말을 믿었죠. 그런데 하필 아내가 없는 시기에 제가 알 수 없는 사태들이 일어났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기가 겹쳤다고 해서 무조건 아내를 의심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회사며 뭐며 모든 것들이 다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몇 번 휘청이면서 이대로 있다간 재산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무척이나 아내를 믿고 있었고 그래서 아내에게 제 재산들에 대한 명의를 돌려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가 될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보, 난 사업을 하면서 빚이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사태를 대비해서 당신 명의로 다 돌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신은 어때? 나야 상관없지. 명의만 바꾸는 건데. 그 뒤론 아무 문제도 없었기에 저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안정이 되어도 그걸 굳이 다시 제 명의로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언제 또 위험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지금 이 사태는 아무리 봐도 아내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면서 알아봤고 정말로 아내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버리고 잠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내는 처가댁에 다녀오기로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겠죠.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였죠. 첫째 딸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아버지, 저 어떡해요? 제 결혼은 시부모님이 파혼하라고 해요, 아버지. 결혼이라도 어떻게든 시키고 싶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착한 첫째 딸은 결혼 전에 비밀은 없어야 한다면서 바보같이 예비 사위에게 집안 사정에 대한 모든 걸 털어놓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걸 들으신 예비 사돈들이 딸은 엄마를 닮기 마련이다. 결혼은 현실이야. 이건 조상님이 살리신 게 분명해.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 당장 파혼하거라. 라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다. 전 그 소리를 듣고 예비 사돈과 어떻게든 만나 설득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 소용이 없더군요. 오히려 제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같이 산 사람이 그런 배신을 하나요? 라며 날카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사위 될 사람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결국 저희 딸은 결혼을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파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코앞인데 그 마음이 식은 것도 아니며 자기의 친엄마 때문에 모두 일그러졌다는 게 딸아이로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후 첫째는 한동안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저 또한 그랬지만 전 이미 아내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어느 순간부턴 자각하고 포기했지만 첫째는 그러지 않았어요. 걱정되어서 저도 말리고 다른 아이들 역시 첫째를 위로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엄마를 찾아야 돼. 엄마를 찾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아버지인 제가 봐도 첫째는 거의 미쳐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새벽같이 일어나서는 밖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어요. 모두 아내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영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처가댁도 의도적으로 저희 연락을 받지 않는 것 같았죠. 계속되는 실패에 첫째 역시 아내를 찾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낫는 것도 아니었죠. 결국 저희 딸은 우울증을 얻었습니다.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그렇게 웃는 게 예쁘고 언제나 긍정적이었던 딸이 우울증이라니. 전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딸에게 말이죠. 아버지가 되어서는 사업에 전념한다는 핑계로 집에 너무 신경을 못 써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내가 애초부터 아내를 너무 믿지 않았다면 이런 나쁜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게다가 고통스러운 일은 첫째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막내는 중간에 대학교 중퇴를 해야 했고 둘째는 빚을 갚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털어야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로서 면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족 수에 비해서 제법 큰 집에 살고 있었던 저흰 집까지 전부 넘어갔기에 급하게 저희 가족이 살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괜찮은 집을 찾을 수 없었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의 도움으로 반지하 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를 빼놓고도 딸이 셋입니다. 4명이서 반지하 방에 사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어도 너희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버진 잘못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거 알아요.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봐요. 언니도 나중엔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는 저희 딸들. 너무나 미안하고 도무지 아비로서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전 일부러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오겠다는 핑계로 밖에 나가서는 모텔에서 자고 들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안 그래도 집도 좁아져가지고 자식들이 생활하기에도 힘들 텐데 성인인 딸들에게 저까지 있으면 더 번거롭고 불편하고 그럴까 봐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첫째도 그런 티는 내지 않지만 분명히 속이 썩어갖고 있을 둘째와 셋째도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과 이렇게 저희를 배신한 아내와 하루빨리 헤어지는 일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 저도 사기죄로 아내를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지만
이미 명의 자체가 아내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 처벌받기는 힘들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중간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한테 어떤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소송을 하고 나니 법적으로 부부가 되진 않을 수가 있더군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이혼 소송은 여러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아내와의 이혼이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했습니다. 내가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나 싶어서요. 솔직히 그렇게 서류로 받으니 그동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내에게 많이 의지를 하는 게 있었고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엮인 제 아내이기에 당연히 전 이와 같은 가족이 평생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아내의 배신으로 처참하게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 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예쁜 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째는 여전히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터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지만 둘째와 셋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막내는 대학교를 중퇴하게 되고 무언가 깊이 결심을 했는지 어떤 때는 저와 둘째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중간에 대학교를 그만두었던 학력 때문인지 한자리에서 길게 일을 하진 못했지만 셋째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말 그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나쁜 일을 빼고는 뭐든지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가 한 번씩 코피를 흘릴 때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아빠는 그러다가 네가 건강이라도 해칠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그냥 이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죄인이야. 아빠, 왜 그런 말 해? 내가 벌고 싶어 버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힘을 모아야 얼른 일어나지. 아빠도 그러니까 힘내. 알겠지? 그러나 막내는 굳건했습니다. 그렇게 제일 어린 자식까지 아등바등 살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기에 한 10년간은 빚을 갚고 먹고 살기를 찾는 것만 해도 바빴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배신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전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지더군요. 빚도 갚고 집도 옮기고 딸들 역시 사는 게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바쁜 삶에 치여 있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래전 저희를 배신하고 떠난 아내였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저희가 고생을 한 것도 10년이었고 아내를 만난 것도 딱 10년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를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설사 얼굴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마치 원래부터 매일같이 얼굴을 봐왔던 듯 태연하게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양심이 있기라도 한 거야? 어디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나 대하면 후회할걸? 일단 얘기나 들어봐. 집을 떠나고 내가 20억을 벌어왔어. 이거 줄 테니까 다시 나랑 새롭게 시작하자.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그래도 세월도 많이 지났고 하니 나도 많이 반성했어. 나 다시 받아줘, 여보. 여보? 지금 여보라 했어? 당신 미쳤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20억을 줄 테니 다시 합치자니.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났는지 알 수 없었고 돈의 출처를 안 들 아내와 합치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됐으니 얼른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제 앞에서 아내는 그 20억이 재혼한 남편의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를 떠난 뒤 아내는 팔자 좋게 재혼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죽자마자 저희에게 온 것 같았죠. 그렇게 믿고 있던 아내가 설마 이렇게까지 바닥인 여자일 줄은.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려던 게 아니야. 당신도 알지만 당신 사업이 뭐 순탄했어? 매일같이 위험했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내 명의로 돌려놓을 정도였잖아. 당신 말 없이 그렇게 한 건 미안한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나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다고. 많이 후회도 됐고 자식들 걱정에 제대로 잠 한 번 자본 적도 없어. 나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 네가 엄마야? 엄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해? 잘 생각해봐. 이 돈도 나 혼자 쓰려면 충분히 호의호식하면서 쓸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왔잖아. 그게 뭐겠어? 당신이랑 우리 자식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 인생 버리고 다시 찾아온 거라고. 당신은 지금 돈이 문제야? 우리 신뢰를 다 저버리고 배신해놓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냉정하게 생각해. 내가 만약 그대로 있었으면 이 정도 20억은커녕 당신 사업 금방 망했어. 그나마 내가 빠릿빠릿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서라도 이렇게 큰 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야. 정말 얼굴을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어찌나 저렇게 뻔뻔한지. 하지만 동시에 큰 돈 앞에 흔들린 것도 맞습니다. 저 때문은 아닙니다. 제 애들 때문이었죠. 당장 돈이 없어 파혼을 당한 첫째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파혼은 제 아내 때문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넉넉한 돈이 있는 상황이라면 첫째도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둘째와 셋째와 결혼을 준비할 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애들을 생각하면 당장 제가 아내에게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으로 아내를 내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닌 세상이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 어려운 세상인 것도 맞습니다. 나만 조금 참으면 되지 않을까? 이 돈이면 우리 애들 전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 아내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하니까요. 아내는 순순히 물러났고 전 그날 자식들을 불러 모아서 아내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애초에 엄마란 존재를 잊고 있었는지 혹은 잊고 싶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진 몰라도 긴 시간 동안 한 번 언급조차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을 얼떨떨했습니다. 그해 전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20억이란 액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식들이 어떤 마음일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결사 반대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난 이미 10년 전부터 나한텐 엄마 같은 거 없다고 생각했어. 20억이든 200억이든 난 절대로 아빠가 그 여자랑 다시 합치는 거 이해 못해.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깟 돈 없어도 우리 네 식구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아빠. 절대 그 여자 말 듣지 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혹시 저희 때문이라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아빠가 혼자 키워주신 거고 엄마 같은 거 없어도 잘 살아왔어요. 우리 그렇게 힘든 10년을 버텼는데 이제 다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들어와서 물 흐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 말을 들으니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다행히 자식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저라고 해서 아내를 용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죠. 그러나 아내는 한 번만 만나게 달라고 얼굴을 보면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얼굴만 보게 해줘. 응? 그래서 딱 한 번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돈이 참 컸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 여전히 그 돈이 있으면 제 자식들을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쉬운 것도 있고 확실히 해두고 싶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아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서도 정말 그전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로는 이런 제안도 없을 거라고요.
덕분에 아내가 오는 날 거의 매일같이 방에만 있던 첫째도 정말 오랜만에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무도 살가운 목소리로 우리 딸들 잘 있었어?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태연스러움에 기가 찰 정도로요. 아이들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특히 아내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첫째는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어. 이 집에서 나가. 아빠 버리고 우리 버린 사람이 어떻게 엄마야? 그래 놓고서는 그렇게 태연하게 인사를 해? 당신이 사람이야? 나는 당신 때문에 인생이 망했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고 그 이후로도 새로운 사람은 못 만나. 당신이 얼마를 가져와도 당신 도움은 내겐 쓸모없어. 둘째와 셋째는 그래도 참고 있었던 모양인데 첫째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서니 자신들도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둘째와 셋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가서는 욕을 퍼부었죠. 20억은 당신이나 가져. 우린 그런 돈 없어도 잘 살아왔어. 애초에 바닥까지 가라앉은 상태에서도 살아났는데 20억 있어봤자 우리가 기쁠 거나 같아? 돈만 있으면 우리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애초에 가족이란 틀을 버리고 벗어난 건 당신이야. 가족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 그깟 20억 당신이나 가져.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항변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잔뜩 화가 난 세 딸의 원성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그 와중에도 과거에 자신과 저희 가족이 당했던 피해가 생각났는지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신과 아빠가 일군 재산 중 절반은 아빠 거야. 아빠 목 가져간 3억 7천만 원. 그것만 내놔. 그거는 당신이 원래 돌려줘야 했을 돈이니까. 그 이후로는 다신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내 동생들한테도 그리고 아빠한테도. 아마 자식들은 그만큼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우울증을 앓은 뒤로 말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첫째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그런 힘든 마음을 참고 있었을지. 결국 아내는 자식들의 기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다시 오더군요. 첫째가 이야기한 돈을 준비해서요. 첫째가 요구한 돈은 3억 7천이었지만 아내가 가져온 돈은 5억이었습니다. 아마 아내는 미안한 마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더 큰 돈을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물론 딸아이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유심히 보던 첫째는 은행을 다녀온다고 하더니 한 3시간이 지나서 집에 오더군요. 1억 3천만 원 거슬러 왔어. 당신한테 뺏긴 돈 빼고는 단 한 푼도 더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좋은 돈 당신이나 많이 가져.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다신 돌아오지 말고. 첫째는 봉투를 그대로 아내에게 던졌습니다. 작은 뭉텅이로 묶인 돈이 흩날리는데 아내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너네를 생각해서 행동한 건데 왜 그렇게 몰라주냐는 등. 내가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나온 자식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는 등. 그러나 자식들은 냉정했습니다. 가족들 배신하고 벌어온 더러운 돈은 필요 없다며 힘을 모아 아내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뒤로 자식들은 아내가 언제 왔냐는 듯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냅니다. 첫째도 아내를 본 이후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는지 가끔씩은 나와서 함께 식사를 하곤 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 마음에 걸려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애들이 이렇게까지 날 미워할 줄 몰랐어. 돈이 없으면 힘드니까 돈이 있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던 건데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그래도 당신 아내였고 우리 애들 엄마였잖아. 당신이 잘 이야기해주면 애들도 납득을 할 거야.
정말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대놓고 무시할 수 없는 저도 너무 멍청한 것 같고 화가 납니다. 물론 정말 아내의 말대로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아이들이 아내한테 얼마나 유감을 가지고 있는진 이미 충분히 눈으로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제 선에서 아내를 내치는 것은 좀 다른 일입니다. 아내를 동정하거나 용서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아내의 존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란 가능성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부디 무슨 말이든 좋으니 지혜를 나눠주신다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넋두리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